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 된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참 힘든 일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옷까지 하나 건지지 못하고 내쫓긴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은 있다고. 저에게도 결국 빛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그동안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받듯 제 인생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남들에 비해서 불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무던하고 또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인지 그런 따뜻한 정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며 자랐던 영향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을 위해 애쓰셨고 생활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할머니와 붙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었죠. 그렇다고 그게 싫다거나 혹은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고민거리는 늘 넘쳐났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가난이라는 게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대물림처럼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할머니와 함께 서로 아껴가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언제나 둘이 나눠 먹었고요. 그런 기억들이 제게 가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심어준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게 꼭 불행하다고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지금의 절 만들었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우리 손녀는 어찌 이리 의젓할 수가 있을까? 이 할미는 말이야. 우리 손녀가 투정을 부릴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 나한테 남는 게 뭔데? 할머니, 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 하나를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이게 이렇게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랑 나랑 그저께 본 TV에서 그랬잖아. 나이를 뭘로 처먹었으면 30살이 넘도록 애처럼 구냐고. 그러니까 애도 30살 같을 수 있지? 예끼 이놈아. 그게 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할머니는 절 보면서 대단해하고 뿌듯해하시면서도 어린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예의를 다하고 공경하게 된 것도 아마 전부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절 혼내거나 구박하기보단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먼저 가더라고요. 손이 먼저 나가고 도와드리고 싶고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듣고 싶지 않고요. 그건 저한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려고 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아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실 다른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거나 사달라고 떼쓴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철없이 굴진 않았어요. 누구나 아이 때는 철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가족들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음을 슬퍼하셨죠.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아이고 하시며 곡소리를 내며 무릎을 움켜쥐고 끙끙 앓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리긴 했지만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말고는 할머니를 챙겨드릴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책임감이 제 마음 한켠에 깊게 자리 잡았고 그게 절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말하곤 했지만 저는 늘 집으로 곧장 돌아갔어요. 혹시 할머니가 넘어지시진 않았을까? 불편한 건 없으실까? 그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국물 하나라도 끓여드리고 싶어서 부엌에 서툰 손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참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에게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누군가를 챙기고 아끼는 게 낯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할머니의 따뜻한 손,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나눠 먹던 고구마 하나까지도 모든 게 마음을 데워주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가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제게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고생만 해서 어쩌니.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기구한 게지.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 고생한다 하고 말을 하는데 나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왜 없겠어. 친구들 따라 놀러도 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태산이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양껏 챙기지 못했으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 난 대신에 친구들에게는 없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잖아. 난 말이야,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다니까? 평생 옆에 두고 있을 친구도 아니고 이 늙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뭐 그렇게 소중했다고 말을 하고 그래. 할머니 눈물 난다, 눈물 나. 나한텐 할머니가 가장 귀한 친구잖아. 할머니, 나랑 평생 천년만년 함께 해주면 안 돼? 당연히 할미 마음은 우리 손녀랑 천년만년 함께하고 싶지. 저기 저승사자가 할미 데리러 오면 냉큼 저리 가라고 쫓아내야겠다.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정말로. 나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할머니가 날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워줬어? 할머니 역시 우리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어. 그걸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알지. 할머니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나도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한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부족하게 자라면서 저는 한 가지 단점이 생겼는데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싫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힘들더라도 감내하는 쪽을 택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꽁꽁 싸매는 스타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제 그런 성격을 참 좋아하셨어요. 착하다고, 책임감 있다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그 모습에 맞춰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죠.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런 성격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제 별명은 왕엄마였어요. 친구들에게 늘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잔소리도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늘 무던하게 조용하게 남들이 하자는 대로 맞춰서 살다가 32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인연이 화려하게 다가온 건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만남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성격이 많이 비슷했어요. 차분하고 큰 욕심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였고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만 다른 결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도련님과 아가씨는 남편을 조금 이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순진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지도 못했죠. 그래서 동생들이 이런 성격을 알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고 의지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그런 걸 다 감당하려고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남편과 더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저 역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투는 걸 싫어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화를 낼 일도 없었고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었어요. 무던하다는 표현이 저희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어요. 특별히 크고 화려한 일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재미있고 따뜻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무던했기 때문에 큰 싸움 한 번 없이 조용하게 잘 지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가난이라는 건 쉽게 떨칠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저희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쯤까지는 정말 빠듯했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마련하고 남편 일도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납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일이 부쩍 늘었어요. 거래처도 많아지고 주문량도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었으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일이 점점 잘 풀리면서 수입도 안정됐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부족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태명도 복덩이였어요. 말 그대로 저희에게 복을 가져다 준 아이였으니까요. 복덩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도 더 책임감 있게 변했고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따뜻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련님의 배우자가 아가씨, 그러니까 시누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긴 한가 봐요. 저는 도련님이 아가씨 절친이랑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해줬는데 결혼까지 할 줄이야. 저야 좋죠. 우리 올케가 내 절친이라니 살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가까이 잘 지내고 싶은데 껴주실 거죠? 저희가 뭐 끼라고 한들 취미나 취향이나 성격 같은 게 잘 맞아야 어울릴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약간 쎄한 말투로 저에게 은근히 벽을 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짝짝꿍이 너무 잘 맞으면 오히려 제가 겉돌 수 있겠다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시댁에 들어온 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맏며느리였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도련님이나 아가씨 모두 저에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은 그 시기 사업이 잘 풀리고 있었고 덕분에 도련님과 아가씨 모두 저희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가며 잘 지내고 있던 터라 저에게도 비교적 공손하게 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뭔가 결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좋게 말하면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는 타입이었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교묘하게 바꾸는 말투나 태도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를 사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제품들이었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동서가 쓱 말을 얹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거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세일하고 있던데 그걸 딱 사오신 거예요?
떨이 상품이잖아요, 이거. 예?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정가로 산 거예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고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서운하네요. 아, 세일하는 상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역시 우리 형님네는 부자셔서 그런가? 가격 같은 건 신경 안 쓰시고 고르시는구나? 저희는 이런 거 비싸서 선물로 드릴 엄두도 못 내는데. 동서는 겉으론 부러운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자기네는 힘든데 형님은 사치스럽게 산다.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사람 마음은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동서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런 선물은 좋긴 하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어디 마음껏 쓸 수나 있겠니.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만 사치를 부리는 것도 좀 그렇구나.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묘하게 서운하게 동서 편을 드는 느낌이었어요. 가족들과 잘 어울려서 저도 모난 모습 없이 잘 끼어서 살고 싶었는데 제가 눈치를 보는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신우이와 동서의 사이가 너무 돈독해서 그런 건지 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우이가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우이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큰올케, 나도 임신을 했는데 말이야. 엄마 반찬도 먹고 싶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임신을 하고 나면 친정엄마 품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저도 그랬는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언니 몸조리를 하느라 날 못 살펴주는 거냐고. 큰 올케 언니야말로 친정에 가서 몸조리 받는 게 낫지 않아? 저도 사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몸이 별로 좋지 않고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친정에서 조리를 받는 게 어렵다는 걸요. 그럼 우리 엄만 뭐 여유가 넘치고 돈이 넘쳐서 언니 몸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야? 신우이가 톡 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을 돌려서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산후도우미를 부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사람 써서 몸조리 받자. 장모님도 힘드시고 또 우리 엄마도 막내 임신이 마음에 걸릴 텐데 전문적인 분 불러서 받는 게 당신한테도 더 도움이 되겠지. 비용은 내가 낼게. 헐, 차라리 나한테 마사지도 받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게 나을지도?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다. 그런데 쉽게 돈도 쓰시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아까워서 못 쓰겠던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고가운 건지 비꼬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바로 시집살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나 시어머니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고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 말에는 별다른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절 위해 무엇을 하자고 하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끝내 반대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이간질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넘겼던 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신우이와 둘이서 완전히 편을 먹고 마치 절 따돌리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수군거리며 형님은 왜 저래? 하는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웃고 무슨 일이냐고 되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 신우이와 동서가 절친이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시간도 많았었고 또 둘이 만나서 씹을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 둘이 더 짝짝꿍을 맞춰서 절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싫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짓을 했다면 또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라는 건지 저한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 그들에게 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둘만 있을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마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모난 사람인 것처럼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한 번은 슬쩍 말을 했었어요. 아니, 왜 맨날 우리한테만 은근히 못되게 구는 것 같이 느껴지지? 내가 동서랑 아가씨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네? 아니, 형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니까 허물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형님께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그러게? 큰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는 큰언니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대놓고 욕이라도 한 적 있어? 없잖아. 그래, 큰애가 조금 예민한 듯 싶구나. 가족들끼리 서로 다퉈서 뭐하니? 큰 며느리로서 아랫사람들을 품어줄 생각을 해야지. 들이받아서 뭐 할 거야? 너는 네 말이 다 맞는 말 같냐? 시어머니께서는 슬쩍 동서와 신우의 편을 들며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상하게 그 표정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 감싸주시거나 큰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두 사람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제 흉을 봤으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동서와 신우이는 아이를 낳고 난 뒤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갔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린 손주들을 봐주시며 그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설득을 당하고 노란하고 있으셨던 거죠. 절 밀어내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서와 신우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몸이 아파 병원을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긴 채 본인들의 여가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늘 손주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셨고 자연스럽게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꾸 두 사람 사이에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동서와 신우이가 우리 남편에게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부추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형님네는 얼마나 잘 사는데요. 이번에 차도 바꾸셨다던데요?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래 엄마. 오빠 돈 잘 벌잖아. 사업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 집에서 생활비 조금 더 보태는 게 뭐가 어렵겠어. 생활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우리도 좀 도와주면 안 돼? 처음엔 시어머니께서도 망설이셨지만 둘의 가머니설에 결국 넘어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큰 금액의 생활비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노후를 위해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드린 생활비 대부분이 동서와 신우이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급하게 찾아뵙게 됐는데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이와 동서가 왔더라고요. 집에 있는 절 보고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한테 무슨 일로 왔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물어보는데 둘이 뭐 백화점이라도 다녀온 건지 손에 백화점 봉투가 바리바리 들려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우이가 눈치를 슬쩍 보면서 시어머니께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 카드는 저도 잘 아는 카드였어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채워드리고 있는 통장과 연결이 된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생활비 카드로 신우이와 동서가 사리사욕을 치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카드는 우리 부부가 어머님 생활비를 채워드리는 카드인데 설마 이 카드로 동서와 아가씨가 장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오늘 하루는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 엄마? 우리 엄마 대신해서 장도 보고 오고 그런 거지. 마트에서 장을 본 것도 아니고 백화점까지 가서 장을 본다고요?
신우이와 동서는 바로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애들이 쓸 데가 있으니 썼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아니, 그 돈의 출처가 저희 부부 아니겠냐고요. 실제로도 시어머니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동서와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인데 적당히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부부라고 아가씨와 동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형님,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부담 없이 쓴 거죠. 맞아. 우리 엄마가 딸 생각해서, 둘째 며느리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약도 사오고 생필품도 사오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니까? 둘은 정말 베프라고 하더니 어찌나 짝짝꿍이 잘 맞던지 제가 낄 틈이 없었습니다. 서방님도 심해부도 각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지 모른 척하기 일쑤였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한결같을 순 없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점점 몸이 약해지셨고 병원을 자주 오가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와 신우이는 마치 기회를 잡은 듯 말했어요. 어머님의 병간호를 직접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시설에 가족을 맡길 수 있냐며 오히려 그런 곳이 더 문제가 많다고 자식된 입장에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본인들 집으로 번갈아 모셔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저희 부부와의 만남 자체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어머님 얼굴을 좀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요즘 어머님 성격도 개팍해지시고 자꾸 투정만 부리세요. 형님은 그냥 돈이나 지원해 주세요. 그래,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돈이 깨지는 일인데. 누군가는 돈을 보태야 할 거 아니야. 언니가 좀 도와줘요. 겉으로는 배려인 척하지만 실상은 저를 완전히 차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면회를 요청해도 거절당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도 동서나 신우이가 받아서는 너무 아프셔서 통화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했다고 시어머니는 주무신다는 문자만 띡 보내놓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게 소식 한 번을 전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저와 남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아주 크게 화를 냈지만 이미 시어머니께서는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였기 때문에 신우이와 동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장례식장엔 손님이 가득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것은 이미 동서와 신우이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생전에 저와 사이가 좋을 땐 함께한 시간도 많았고 정을 쌓았던 시어머니였기에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남은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동서와 신우이는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불러 모으더니만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한테 빚이 좀 있어. 그동안 병원비에 약값에 오빠가 보내준 돈이 부족해서 빚을 지고 말았거든. 나중에는 입원비며 약값 우리가 다 부담했다니까? 아니,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부족하게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저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서와 신우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런 거짓말이라도 할까 봐요?
형님이 저희 노력도 몰라주시고 저희 말도 안 믿어주시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야. 그리고는 누런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언장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남기고 가는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지만 문장 구성도 어색했고 진정한 유언장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가자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동생들이 처한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덮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할 말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지 않겠냐고요. 우리 부부만 동생들의 힘듦을 모른 척하고 잘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며 모아둔 돈을 죄다 털어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그 빚을 갚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에 저도 결국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난 지금도 괜찮은데. 빚 때문에 무리했다가 우리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 괜찮아. 내가 돈 버는 법은 아니까 납품처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야.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될걸?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처음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납품처는 생각처럼 쉽게 잡히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결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남편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마르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입을 꾹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라도 찾아온 사람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섞지 않고 늘 고립된 사람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위로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저는 참았던 울분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게 다 시누이와 동서탁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고 간 그 빚 때문에 결국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원망이 원망을 낳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겨서 우리 가족까지도 터뜨리는 건지요. 그 이후로 전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애들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상속포기로 정리했지만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끝까지 책임지고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이상했지만 꿈속에서 저를 보며 연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 제가 첫 기일에 가지 않아서 화가 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두 번째 기일에는 꼭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인연이라는 걸 끊고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애틋함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있었어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정도로 못된 유언장을 남기셨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또 가족으로 묶인 사이였으니까요. 시어머님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애들을 챙겨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는 시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님 집을 시누이가 그대로 차지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우리 부부에게 빚을 떠넘기더니 집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연락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댁에 도착해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지금... 아니, 귀신인가? 놀란 저의 목소리에 시어머님은 인상을 찌푸리시며 말하셨습니다. 뭐야? 어디서 산 사람한테 귀신 타령을 하고 그래? 넌 뭐냐? 나가라. 지금 복잡하니. 누구세요? 귀신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 집의 맏며느리인데요. 누구신데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건지. 맏며느리? 우리 언니의 임종 때도 얼굴 한번 지켜보지 않았던 그 막대 먹은 맏며느리가 너였어?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언니? 장례식? 그렇다면 우리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이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의 동생이라는 뜻인가 싶었어요. 문제는 금시초문이었다는 거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도 시이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이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하셨습니다. 그래, 너라고 뭘 알고 있었겠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너도 피해자지. 들어와라. 그 순간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시이모님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무슨 착각을 한 건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시댁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동서와 시누이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 의지하듯 붙어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동서와 시누이가 시이모님 앞에서는 초식동물처럼 얌전히 무릎까지 꿇고 눈물 콧물 범벅이니까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꼴인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도 갑작스럽고 이상한 분위기였기에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서와 아가씨는 왜 그런 꼴로 여기 있는 거고요? 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물론 두 사람은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을 만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입을 다문 그들의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이모님의 목소리였죠. 혀를 끌끌 차면서 마치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얼굴로 동서와 시누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이모님의 입에서 소리가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며 눈치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꼴이 아주 볼만했죠. 솔직히 아주 조금은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어리석고 멍청해서 가진 거 다 잃었지. 너희가 그렇게 우리 언니에게 모질게 해놓고 두 다리 뻗고 살고 있었다는 게 천추의 한이다. 천추의 한이야.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동생분이시라는 거죠. 전 들은 적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어요? 보면 몰라.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긴 거지. 생긴 건 똑같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지. 내가 우리 언니한테 미안해서 원. 쌍둥이시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려.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번쯤은 해주셨을 법도 한데 남편에게 들었던 것도 없고요. 시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고민에 잠긴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아마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되살리다가 스스로 슬픔에 잠기기라도 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시이모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처가 깊은 기억일수록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야 무뎌지는 법이잖아요. 언제부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무척이나 깊었다는 것은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 흐르고 결국 시이모님의 입이 열렸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어릴 때의 시절로 돌아가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아래로 줄줄이 남자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다가 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라면서 눈칫밥만 먹어야 했고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배불리 먹으며 커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 저에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이죠. 시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밑으로 낳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면 쓸모없는 딸들의 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했고 딸들의 숙명이기도 했었대요. 차라리 한 놈만 태어났으면 끝까지 동생들 돌보라고 키웠을 텐데 똑같은 얼굴을 한 두 딸은 안 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만 입양을 보내버리면 나머지 하나의 얼굴을 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다는 핑계로 두 딸을 고아원 시설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은 그렇게 고아원에 나란히 두 손을 잡고 들어가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셨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못되고 모난 성격을 가지게 된 시이모님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착한 성품으로 동생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셨다는 겁니다. 시이모님께서 기억하는 시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손을 늘 항상 잡아주었고 본인의 몫의 간식까지 시이모님께 양보를 할 정도로요. 옷도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고아원생들을 밀치고 차지해서 시이모님께 입으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을 차가운 눈으로 비관하며 바라보던 시이모님께 네 곁에는 내가 있다고 말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대요. 그러니 시이모님이 그 외로운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단 하루도 시어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었대요. 시이모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금세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달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언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언니 하나를 찾겠다고 버린 시간이 억겁의 세월이야. 그렇게 겨우겨우 언니를 찾았을 때 언니는 너무나도 많이 아픈 상태였지. 연락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건 이 못된 두 년들이었고 말이야. 자식이라는 게 어찌 그럴 수 있나. 시이모님이 온갖 돈을 버려가며 사람을 시켜 시어머니를 찾았을 때 이미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으로 오가며 오늘 내일 하고 계실 때였대요. 그런데 동서와 시누이가 글쎄 시이모님이 시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오는 것까지도 막았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손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지금 찾아오시면 시어머니께서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면회도 안 된다 하면서 만남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전부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이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집이라던가 아주 조금의 재산 따위를 나누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만남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죠.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시누이와 동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로 돈 때문에 이 천륜을 끊게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죠.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도 상속이 되는 법이지만 빚도 상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지들은 돈을 챙기고 저희 부부는 빚을 챙기게 만들어서 저의 인생까지도 박살을 낸 이들이 시어머니가 정말 사랑했던 피가 이어진 동생조차 못 만나게 막았다는 사실이 부글부글 열로 끓어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사람 같아 보이지 않던지요. 시이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시어머니가 본인을 위해 희생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말이야. 남들이 다 우리에게 질투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어.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돈독해서 말이야. 언니는 항상 나에게 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물어보고 음식을 몰래 가져다 줬어. 내 옷이 더러워지면 바꿔 입어주고 손수 빨래까지 해줬지. 쌍둥이였으니까 우리 둘은 서로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니는 날 자식처럼 생각해주고 정말 어린 동생을 돌보듯이 봐줬어. 어머님 천성이 착하시잖아요. 어떻게 어머님 같은 사람 밑으로 저런 아가씨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말에 신우이가 슬쩍 고개를 들어 발끈하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시이모님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두 사람이 나란히 고아원 생활을 했으니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어린 나이에 부모랑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잃은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작 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시이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 말 없는 시간 동안 저는 가슴으로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고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다가 우리 시어머니께서 말년에 저를 이토록 밀어내며 못된 동서와 시누이 편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꿈에 나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자 시이모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사실들은 전부 저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겨우 찾았더니 언니가 아픈 거지. 우리 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싶더라.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던 우리 언니가 말이야. 내 손을 꼭 붙잡더니 그 힘든 와중에도 겨우겨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 날 보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야. 난 언니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 언니가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머님이 아프신 걸 알았으면서도 저는 병상에 찾아뵙지 못했어요. 아가씨와 동서가 절 막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몰라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자 시이모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동서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엔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듯 보였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다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동서와 시누이는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며 형님네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형님 쪽에 뭔가 더 물려주거나 편애하게 되면 우리 사이만 나빠질 거라고, 형님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묘하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종해왔던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비교적 형편이 넉넉했기에 형제 자매들 간의 불균형을 없애려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동생들 좀 도와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쌍둥이 여동생과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상처가 워낙 크셨기에 본인의 자녀들만큼은 차별 없이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누이와 동서는 그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끊임없이 조종하고 감정을 흔들어 결국 유언장 문제까지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 못된 것들이 말이야. 첫째네는 재산도 많고 능력이 있는데 돈을 한 푼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지들한테 남은 게 없으니 빚을 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고 그 빚을 첫째네가 갚아야 형평성에 걸맞는 거라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병간호도 모두 없을 거라고 협박을 했댄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머님은 왜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했다며? 우리 언니는 말이야, 네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 나도 오해를 했었지.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미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해서 찾아오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실상은 그들이 절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만요. 안타깝게도 오해가 풀리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쌍둥이 여동생을 만나고 단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 풀긴 하셨겠지만 결국 무언가를 바꾸거나 준비할 시간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쌍둥이 동생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주변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뚜렷한 실마리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웃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입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돈 타내려 싸우는 걸 봤어요. 어머님 앞에서 돈 얘기만 하고 큰 소리치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자식들이 너무하든지. 맞아요. 병원에서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입원을 시켜놨는데 자식들이 오가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맞아. 그 어머님 소지품을 병실에서 서로 챙겨가더라니까요. 지갑은 네가 가져라. 귀걸이는 내가 챙기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못됐다 싶더라고. 그런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시이모님의 입으로 듣는 그 이야기들은 차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나하나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도 시누이와 동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마음보다는 남겨질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며느리와 딸이 서로 물건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시이모님께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식들을 고르게 사랑하려 애쓰셨는데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요. 다시 한번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뒤범벅된 시누이와 동서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께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셨던 시이모님께서 절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놈들.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복이 들어왔을 건데 말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오랜 시간 쌓아온 거짓과 가스라이팅이 결국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마저 무너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돈이었다는 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만요. 시이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짧은 만남 뒤 며칠 만에 장례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땐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건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서야 들었고 장례에 대한 연락도 받지 못했었기에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시이모님이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시어머니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씨체는 다소 낯설었지만 워낙 오랜만에 본 글씨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서라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이모님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께서 그리 행동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시이모님은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과 인근 이웃들을 조용히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동서는 물론 시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의 녹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확보해낸 거죠. 심지어 어머니가 쓰셨다는 유언장도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누이와 동서가 말로 강요해 억지로 받아낸 문서였던 겁니다.
끝끝내 거부를 하자 비슷한 글씨체로 조작을 한 것이었죠. 문서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빚은 우리 큰아들이 돈을 잘 버니 큰아들이 갚아줄 것입니다. 남은 짜투리 재산은 가난한 우리 둘째와 셋째에게 남깁니다.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땐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께서 자식에게 빚만 남기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가족끼리의 일이기에 억울함을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수상함을 느끼고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사건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며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거짓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과 사기 및 재산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다며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어머님은 조용히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증언, 이웃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울려 퍼졌고 이어서 거짓 유언장의 사본과 동서와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물건을 팔아넘긴 증거 서류들이 공개됐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동서와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진정시키느라 애썼습니다. 그렇게 사기극은 끝났고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동서와 시누이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재산은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이모님은 그 환수된 재산 전액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언니가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은 너야. 이건 네 몫이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했다. 난 장례식에 안 온 네가 밉기도 했지만 뒤늦게서야 연락을 받고 갔어요. 저 나쁜 것들이 저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래. 나도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고 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일이 다 처리가 되었으니 망정이지. 저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해. 그날 이후 동서와 시누이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본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생전에 미처 지키지 못한 시어머니와 남편, 그 뒤에 숨겨졌던 진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저도 잃은 게 많았지만 시이모님을 얻었습니다. 시이모님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구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긴 어둠 속에서도 끝내 진실은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힘을 내서 내일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